어제 김무성 대표의 국회 대표자 연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어려움이 강성노조 탓이라고 했기 때문인데 재벌 폐해 등을 외면한 근본 원인을 잘못 짚었다는 지적입니다.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직자들이 노골적으로 여당에 득이 되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 요구엔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MBC가 무죄 판결을 받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악의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집중 분석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교육 현장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조한경 전국 역사교사 모임 회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의 국회 대표자 연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어려움이 강성노조 탓이라고 했기 때문인데 정작 비판받아야 할 재벌의 책임과 대기업 회장들의 배임과 비리에 대해선 김무성 대표가 외면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권 취재하는 안은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김무성 대표의 연설 중에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강성노조 탓이란 발언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김무성 대표는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던데요. 예, 김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강경노조의 밥그릇 늘리기에 건실한 회사가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며 노조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밥그릇 늘리기에만 몰두할 결과 회사가 아예 문을 아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트라팩, 발레오 공조 코리아, 콜트 악기, 콜텍 이런 회사들은 모두 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인데 강경한 노조 때문에 문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연설에서 대기업 정규직 강성노조가 많이 포함된 민주노총의 경우 파업을 일삼으며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 새누리당 여의도 중앙당사 앞을 비롯해 전국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김 대표가 반노동 막말을 일삼고 있다며 김무성 대표의 노조가 쇠파이프만 휘두르지 않았으면 국민소득 3만 불이 됐을 것, CNN에 계속 쇠파이프 휘두르는 방송이 나오고 있다 등의 발언을 막말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벌 밥그릇 챙겨주기 위해 비정규직과 청년을 짓밟고 서 있는 자가 어디서 함부로 짓거리느냐며 심지어 노조가 쇠파이프만 휘두르지 않았다면 국민소득 3만 불이 됐을 거란 막장 발언은 중세시대 마녀 사냥을 선포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결국 김무성 대표의 이 노조 쇠파이프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 대표의 이런 발언들이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김무성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경제 성장이 안 되는 건 노동자 탓이라는 말에는 동조하면서 재벌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 수백조 원에 달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많다면서 그렇기에 서민들끼리 싸우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 씨는 이어서 하지만 투견판에서 돈을 버는 건 개가 아니라 투견장 주인이라며 성장한 건 독재 덕이고 성장 못한 것은 노동자 탓이라는 그런 신념이 지배하는 나라는 결코 민주국가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수 이승환 씨도 소신 발언을 해 주목받았는데요. 이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청산에서 재산 환수하고 사자방,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산 사업에 엄한 돈 쓰지 않았으면 소득 5만 불 됐을 것이라며 김무성 대표의 부친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의 친일 행적을 상기시키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과반인 55%는 노동개혁을 시행해도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노동개혁이 친대기업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도 52.2%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자 연설을 했는데 여당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이 노동개혁에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죠.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요? 예,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연설에 이어서 오늘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연설에 나섰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며 노동개혁을 강조한 반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대선 공약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대선 때 공약한 경제민주화 공약이 이행되길 바랍니다. 우리 당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여야가 경제민주화 특위를 구성해서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실행할 수 없는 것들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정권에서 실행할 수 없는 경제민주화 공약은 우리 당이 집권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서 경제민주화 시즌2를 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시즌2의 목표가 재벌 해체나 경영권 박탈이 아니라며 재벌 체제의 소유와 경영 분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고용 안정화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을 통해 경제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무성 대표가 언급한 재벌 개혁에 대해 감동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또한 4대 개혁은 재벌 개혁이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가 재벌 개혁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신 것 감동했습니다. 어찌 보면 여당 대표가 재벌 개혁 필요성을 당대표 연설 때 말씀하신 것은 처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야가 손잡고 재벌 개혁을 시작해서 이번 정기 국회에 큰 성과를 내십시다. 이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과거 재벌과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던 8가지 원칙을 출발점으로 여야가 함께 재벌 개혁에 나서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가 밝힌 8원칙은 지난 1998년과 1999년 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합의했던 원칙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 채무 보증의 해소, 재무구조 개선 등의 내용입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정에 대해 역사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국회 선진화법 개정 주장에 대해서는 다수 횡포의 정치로 후퇴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일단은 저희 적잖게 셌는데 새누리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새누리당은 브리핑을 통해서 이종걸 원내대표의 대비 연설에 대해 여당은 물론 국민들도 기대가 컸지만 이에 부응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비정규직 일자리 해결, 경제 활성화, 3대 부채 관리, 정치개혁, 재벌개혁 등에 대한 문제인식에는 일견 동의하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대안은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3포, 5포, 7포 세대들이 희망을 얻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면 정의당은 상당 부분 공감하고 환영할 내용이라며 특히 선거제도를 통해 누려왔던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포기하자는 반성적 성찰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완벽한 민심의 수용을 위해선 의원 정수를 누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현행 300석 범위에서 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치 혐오와 냉소의 늪에 빠진 한국 정치의 맥을 짚고 정치개혁의 핵심을 비켜가지 않은 용기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새정치연합 관련해서 다 소식도 하나 있군요. 전직 의원들이죠. 2명이 오늘 탈당을 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호남 지역 3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유선호 전 의원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세환 전 의원이 오늘 새정치연합을 탈당했습니다. 이들은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장세환 전 의원은 9월부터 10월 중으로 현직 의원의 탈당이 이어지리라 생각한다며 탈당 행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비주류인 박주선 새정치연합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탈당 의사를 재차 강조한 바 있어서 또 천정배 신당 그리고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최종 혁신안 발표와 맞물리면서 당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제 안철수 의원도 당의 혁신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야당 바로 세우기 운동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주춤했던 분당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표는 호남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남 광주시청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표는 내일은 전북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 대표는 앞서 지난 1일과 2일에는 각각 전남, 전북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문 대표가 지난달 31일 분당은 없다면서 내부 장악력을 과시하기가 무섭게 비주류의 반발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현직 의원의 탈당은 없습니다. 네, 안 기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네, 내년엔 경제 성장률이 3% 중반으로 복귀해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놀랍지만 대한민국 경제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새누리당 의원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는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사실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사과 요구도 일축했는데 최 부총리뿐 아닙니다.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직자들의 도를 넘은 언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부경 PD가 이를 정리했습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언행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내년 총선과 관련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고위공무원들을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입니다.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내년엔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었지만 최 부총리는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엄연히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같은 날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 총선을 말하면 필승을 외쳐달라며 총선 필승이란 건배사를 했습니다. 정 장관 역시 선거 중립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처사였습니다. 게다가 정 장관은 선거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행자부는 선거사범을 수사하는 경찰청을 지휘하고 공직자의 선거 개입 행위를 신고하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발언에 대해 사과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를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 역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대표는 3분의 1을 노동개혁 발언에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노조, 귀족노조가 매년 불법 파업을 일삼지 않았느냐며 공권력을 투입하면 쇠파이프로 두들겨 팼다. 공권력이 그들에 대해 대응하지 못해 2만 불에서 10년을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는 3만 불을 넘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대기업 노조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특히 최근 공동파업을 선언한 조선 업체들을 겨냥해 그 회사가 망하면 괜찮은데 CNN에 연일 쇠파이프가 보도되는데 어느 나라가 투자하겠느냐며 우리 사회 발전에 끼친 폐악은 엄청나다.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강경노조의 밥그릇 늘리기에 건실한 회사가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고 말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김태호 의원입니다. 지난 5월 제2연평해전 전사 장병들의 추도식에 참석해
다시는 우리 아들, 딸들이 이런 개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전사자들의 희생을 두고 개죽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개죽음 발언은 전사 장병들의 고귀한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격한 표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에 이어 현 경남도지사인 홍준표 전 의원 역시 연일 언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급식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제 경상남도가 학교 급식과 관련해 도교육청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말합니다. 현행 조례에 도지사는 급식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이 지도 감독해야 한다를 지도 감독 감사를 해야 한다고 바꾼 것입니다. 또 교육감 등은 급식과 관련해 도지사의 지도 감독 및 감사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광역시도가 교육청을 감사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처음입니다. 논란은 또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남 지역 공무원 골프 대회를 강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홍 지사는 지난 1일 정례조회에서 골프 대회 한다고 하니까 공무원이 무슨 골프를 하느냐고 주변에서 말들이 많다. 공무원이 등산하는 것은 되고 골프는 안 된다는 논리는 옳지 못하다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인인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항상 처신과 언행이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처신과 언행에는 정답은 없지만 정도는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MBC가 2년 전 법원에서 혐의 없음 판결을 받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보도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측은 MBC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왜 MBC가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꺼내들었는지 김성재 전 한겨레신문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고요. 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MBC가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이유가 궁금하시죠? 저도 무척 궁금해가지고 잘 들여다봤는데 도대체 왜 이런 방송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점에서 또 다시 꺼내들었는지, 물론 의혹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뭐 시장이라든지 단체장이라든지 고위 정치인, 고위 관료들에 대한 비리나 의혹이 있으면은 제기를 하는 게 마땅한데요. 이거는 이미 과거에 한번 나왔던 이야기를 또다시 꺼내는 이유가 뭔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어떻게 보도했는지 함께 보시죠. 네. 전문의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영상의학 전문가인 양승호 박사는 자생병원에서 찍은 주신 씨 MRI 사진은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최근 시민 1000명으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박주신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금 MBC 보도를 보면은 40대 그 척추 문제에 대해서 40대 남성의 것이라고 단정을 지었고, 그리고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원래는 2011년에 먼저 네. 한번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당시에 이런 문제 제기가 이제 의혹 제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기억을 하는데 특히 동아일보 같은 신문은 면을 다 털어서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한 신상까지 다 공개하고 신상을 다 털린 거죠. 이렇게 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정말 병역 비리를 저지른 이런 사람인 것처럼 몰고 갔었죠. 그랬다가
이게 결국엔 공개 검증을 통해서 MRI 그렇죠. 공개 검증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거를 무혐의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미 이제 종결이 된 사건이었는데요. 이거를 다시 꺼내든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궁금한데 그걸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가 없는 합리적인 그런 이유가 설명이 안 된다면은 이거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사건은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이죠. 강용석 의원이 요즘 뭐 재미난 뭐 불륜 스캔들로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그분이 이 사건의 의혹을 위조된 것이다. MRI 사진이. 그랬다가 그게 사실이 아니면 자기가 옷을 벗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의원직을 사퇴하게 됐죠. 네. 그래서 다 끝난 사건인데 이걸 다시 꺼내들인 가지고 나온 게 지금 시민단체들이 뭐 1000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건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이미 무혐의 종결을 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어떤 의혹을 제기했을 때 기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턱대고 이제 계속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걸 이제 다시 봐야 되는데 이 뉴스를 보면은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반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그 MRI 사진이 허위였다, 조작된 것이었다. 그 얘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자가 봤을 때, 언론이 봤을 때 이거를 또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충분히 어떤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자라면 그런 판단을 했을 텐데 그런데 이걸 또 다시 이제 그 똑같은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고 있는 이런 거를 다시 보도를 했다는 거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공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전 납득할 수가 없고요.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른 의도에 대해서는 솔직히 MBC에게 입장을 듣지 않는 이상 모르는 상황인데 이때 보니까 박원순 시장 측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울시 쪽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요. 그래서 네. 서울시 쪽에서는 왜곡된 주장을 더더군다나 피고인이라는 건 그 당시에 허위 사실을 이렇게 해가지고 박원순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아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고 이제 피고가 된 사람들인데요. 그 피고인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또 편파적으로 방송했다라면서 이번에는 아주 MBC 사장부터요,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그리고 데스크 그리고 기자까지 다 이렇게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데요. 기자부터 사장까지 이렇게 또 다 형사 고발까지 하는 그 일도 참 이례적인데 그만큼 이 사안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굉장히 악의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서울시에서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사건이 또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앞으로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중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짚죠. 그 정종석 네. 그 장관과 그다음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선거 중립 훼손 발언이 연일 지난주에 회자가 됐는데 이 부분에 네. 있어서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에 정종섭 장관, 행자부 장관이죠. 장관이 어떤 파티장에 가서 네. 이제 총선 승리를 외쳤다라고 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경제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정종석 장관은 행자부 장관이기 때문에 즉 선거를 중립적으로 이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주무부처의 장관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충격을 줬죠. 어떻게 그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될 사람이 저런 발언을 했을까라고 이제 충격을 줬는데 그 발언의 내용은 사실 그렇게 뭐 총선 승리였나요? 뭐 이거였는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발언을 한 사람이 바로 최경환 장관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부총리죠. 경제수장이고요. 그래서 국민 경제, 국가 경제를 생각해야 될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그 예산을 내년에 잘 배분을 해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이기도록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공직자로서 할 수 없는 발언이죠. 근데 그 발언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정종섭 장관의 발언을 어떻게 보도했는가를 봤는데 최경환 장관의 발언 역시 언론에서 정말 극과 극으로 대비되는 그런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겨레 신문을 먼저 볼까요? 네, 8월 한겨레 28일 한겨레 한겨레 신문을 보면은요. 한겨레 신문은 이 기사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그 날짜 일면에 보도한 것 같은데요. 최경환 총선 발언 유감 표명할 생각 없다.
라는 이제 그 최경환 장관이 그 이후에 굉장히 논란이 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할 생각, 사과는커녕 유감을 표명할 생각조차 없다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경향신문도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에서도 경향신문은 굉장히 이면에 이 최경환 장관의 그 발언과 지금 유감 표명할 수 없다는 발언,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그 법원에 고발하는 이런 그 장면까지, 사진까지 해서 이면에 굉장히 비중 있게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보수 신문들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궁금한데요. 반면에 조선일보하고는 동아일보 정도만 보면은 이제 그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는 그 정치면에 한 구석에 아주 작게 보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면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측 하단에 야당이 정종섭, 최경환 선거법 위반 조사 의뢰 저런 식으로 지금 박스 기사로 나왔는데 야당에서 조사 의뢰를 했다. 그러니까 이따가 동아일보도 보겠지만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 사안을 마치 정쟁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언의 문제점보다는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조사를 의뢰했고 뭐 했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도 같이 볼까요? 동아일보에서도 역시 지금 화면에 크게 나오는데요. 이 5면인가요? 6면 정치면에 아주 그 하단에 2단으로 작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여당에서 정종섭 장관 건배사 잘못된 일 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건 정종섭 장관 얘기를 하면서 이 기사의 한 줄로 최경환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야당에서 어떻게 이 발언을 보고 있는가라고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런 거죠. 근데 정쟁으로 볼 사안이 아니고요. 이거는 공직자가 선거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굉장히 놀라운, 그러니까 그 마치 이런 문제는 우리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선에서 선관위나 또는 뭐 지금 계속 지금 나왔습니다. 국정원, 또 보훈처, 기무사, 온갖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가 어떤 굉장히 편향적인 선거 개입을 하는 그 맥락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 무시하고 다 접고 단순히 이거를 그 여야의 정쟁 수준으로 몰고 가면서 정쟁이면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피곤하다. 좀 그만 좀 해라 해서 덮이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데 오늘 전승절 그 열병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시진핑 주석 오른쪽 두 번째에 섰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아침자 신문을 제가 쭉 봤는데요. 오늘 아침자 신문을 기역으로 시작하는 신문부터 가나다 순이니까요. 기역으로 시작하는 신문부터 히읗으로 끝나는 신문까지 9개 정도 신문이 되는데요. 신문을 쭉 봤습니다. 봤더니 일면이 다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똑같으냐면 사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마주보고 웃는 사진, 그리고 제목은 한중일이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정상회담 계획에 대해서 보도를 했고요. 종합일간지뿐만 아니라 경제지까지 모조리 다 똑같은 사진과 기사를 배치를 했는데요. 저는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건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엊그저께까지 남북한이 굉장히 대치되는 상황이었고요. 이 상황에서 동북아의 어떤 그 안보 질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중일, 또 특히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앞으로 동북아의 질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긴 한데 제가 이 보도를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어떻게 저렇게 모든 신문이 다 똑같은 기사와 사진을 일면에 배치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점인데요. 저는 이 9개 종합일간지 조간 신문들이죠. 그리고 경제지들 중에 적어도 한두 개 신문 정도는 그래도 이 기사를 일면 사이드에 배치한다든지 일면 하단에 배치하고 그거보다도 좀 더 의미가 있는, 사실 일반 국민들은 동북아의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관심 있는 기사는 아니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즉 독자들이 더 관심 있고 그들의 삶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한 번쯤은, 한두 개의 신문쯤은 일면 톱으로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기대를 다 이제 무시하고 거의 모든 신문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른 신문들이, 다른 언론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다른 시각을 가진 언론들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 더더욱 더 대한 언론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 커져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말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여당 대표까지 나서면서 힘을 보태고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조한경 전국 역사교사 모임 회장을 김병소 감독이 만나고 왔습니다. 국정교과서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5년마다 바뀌는, 우리나라는 5년마다 정권이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발행을 하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정부를 맡고 있는 정권의 그 의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정교과서가 다시 도입이 된다면 학교 현장은 5년마다 5년짜리 정부가 펴내는 역사교과서를 가르쳐야 된다는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요. 한글의 교과서에 잘못된 역사적인 사실이나 편향된 시각이 들어가 있을 때 그 한글의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는 학생들이 모두 잘못된 정보나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일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검정 제도도 검정 과정만 제대로 운영한다면 이런 논란을 피할 수가 있는데, 특히 지난번 교학사가 문제가 되었을 때의 검정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검정을 못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됐을 문제였고요. 이 검정 제도는 우리가 굉장히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제도이거든요. 국정을 오래 겪었고, 이제 검정, 또 더 멀리는 지금 인정 자유발행제로 가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유독 한국사 교과서만을 국정으로 돌린다는 것은 시대 퇴행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를 떠나거나 장관을 그만두면 끝이지만, 그때 잘못 만들어진 교과서 정책은 현장에 있는 교사들과 어린 학생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선언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대대적인 불복종 운동을 펼쳐나갈 거고요. 그리고 국정교과서 제도는 헌법에도 위배되기 되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국정교과서가 현장에 던져진다면 그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리고 대안의 역사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도 언제나 그렇듯 최선 다해 뉴스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